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리포트 제출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주차 강의 때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제출 시기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는데 다른 학기보다 제가 지금 날짜를 조금 뒤로 미쳤어요. 여러분들 혹시 중간고사 보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목은 중간고사가 없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해서 뒤로 늦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5월 초에 제출을 권장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의 글을 읽어보고 다시 메일로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5월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제목은 본인의 제목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학번, 학과, 학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접수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 표지에도 이제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소속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미 다 제가 1차 시에 1주차에 3차 시에 안내를 드렸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다시 한번 보시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8주차에서 여러 가지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주로 할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가 한참 이슈죠. 그래서 1차 시대는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어떤 사례들에 대해 설명할 거고 2차 시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원인이나 영향 3차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지구 환경과 기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사막 그러면 눈이라고는 전혀 오지 않는, 겨울은 없는 그런 세계로 생각되었는데 50년 만에 이례적으로 150년 만에 이례적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사막 지역에서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사막에 눈이 쌓여 있고 낙타한테 담요를 씌워야 될 만큼 기후변화의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은 미국 텍사스 그러면 평년 기온이 6에서 9도예요. 1월 달에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영하로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그 경험을 하죠. 우리 광주 같은 데는 눈이 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잘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자동차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웬만큼 와서는 또 자동차를 운행을 하죠. 그런데 부산 같은 데는 눈이 이제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눈이 한 번씩 오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듯이 텍사스도 그동안에 깨끗이 아니라 눈이 전혀 오지 않고 한파가 오지 않다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북이들도 피해서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여기가 산유 지역이에요. 그 석유가 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그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주유소의 유가가 대량으로 이렇게
치솟는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정전이 일어나고 수돗물이 끊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제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이 남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그 제트 기류가 있어서 이것을 막아주는데 지구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강원도 고성에서는 작년 1월 달에 역시 그 오징어인데 조그만 오징어가 있어요. 다 커도 7cm밖에 되지 않는 오징어는 되게 한 20cm, 30cm 그러죠. 7cm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매 오징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떼죽음 돼서 이렇게 해안으로 이렇게 그 떠널려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칠레 해변에는 이제 정어리떼가 이렇게 대량으로 떠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수온이 이제 급격히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 바다 깊숙이 있는 200m, 300m 속에 있는 바닷물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오른 거죠.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승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다 생물들도 큰 영향을 입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나미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그 들었던 것이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을 때 바닷물에서 이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게 쓰나미로 알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산 속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강에 떨어져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눈이라든지 얼음이 떨어져 내리니까 이렇게 큰 폭음이 일어나면서 강이 범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한 마을에 수백 명이 실종되는 이런 산속의 쓰나미가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빙하가 녹아서 여기도 이제 아직 쓰나미는 일어나지 않는데 쓰나미 경고가 일어나고 있죠. 이 피오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계곡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가 바다예요. 바닷물, 계곡처럼 보이는 바닷물, 호수처럼 보이는 바닷물. 이런 것을 우리는 피오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렇게 얼음이라든지 그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데 3, 4월 달에 여행을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얼음이 녹아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피오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영구적으로 녹지 않는 이런 동토층이 녹음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앵커리지에 97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베리안 피오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1958년도에 524m의 파도를 부른 쓰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 계속해서 11배 정도 더 큰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 경고가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 알래스카에 있는 항구 도시인 휘티어라는 이런 항구 도시는 아마 물에 잠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고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태평양에 있는 호주하고 여기는 이제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쪽이가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나라가 있죠. 말레이시아나 이쪽 근처에가 투발루가 있어요. 투발루가 있어서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근데 면적이 26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인구가 11,000명 정도고
제일 높은 해발 고도가 2m 미만이니까 얼마나 낮은 그 섬나라인가 알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곳이 2m.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2060년이면 여기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작은 섬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해수면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그게 이제 바닷물이 많아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돼서 이렇게 나라가 물속으로 잠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후 변화는 참 아이러니컬하게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이제 나중에 2차 시대 할 텐데,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주로 잘 사는 나라인 선진국들이죠. 근데 이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방어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홍수라든지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력이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선진국들은. 그런데 CO2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거의라는 말은 안 맞고, 아무튼 그 지구에 영향을 끼칠 만큼 배출하지 않는 그런 못 사는 나라들은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피해는 제일로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은 제일로 높이 선진국이 일으키는데 피해는 이런 방글라데시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다 이 말이죠. 기후변화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나라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년 물에 잠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구촌은 해년마다 폭우, 홍수 피해에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텍사스에서 이런 홍수 피해로 60여 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뭄바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30여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네팔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중국의 스산섬 이런 데는 뭐 해년마다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폭우나 홍수 피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섬진강이 범람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물론 뚝이 터져서 그랬지만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기상이변의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발생 건수가 20여 건이었는데 1920년도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120건으로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고, 피해액도 여기 이 줄이 기죠. 140억 달러라는 엄청난 양으로 늘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이변에 의해서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1차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많이 빼앗겨지고,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리랑카라든지 아까 투발루라든지 이런 그 나라가 잠김으로 인해서 또는 그 기상이변으로서 피해를 범으로써 생긴 난민들을 전쟁 난민이 아닌 기후 난민이라고 그래요. 기후 난민. 새로운 용어가 발생했는데, 투발루 이런 섬들은 계속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난민으로 전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전쟁 난민이나 이런 건 대우를 해주는데, 기후 난민은 이 국가에서 대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대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와주라는 이런 그 팻말을 들고 호소를 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지구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진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0.6도씨 정도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보다 4도씨 상승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모두 사라진다. 그러면 해수면이 5m 이상 상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섬나라들이 물속으로 잠길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경고들이 뜨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 90m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하고 IPCC라는 기구에서 UN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그 보고서를 발행한 바가 있어 2100년도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탄소를 줄이지 않고 지금처럼 똑같이 살고 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도시들이죠. 중국의 상하이, 호주의 시드니,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뉴욕 이런 데는 다 물속에 잠긴답니다. 여기 안 써졌지만 우리나라의 인천, 부산, 목포, 여수 이런 그 도시들도 해안 도시들도 물속으로 잠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은 또 그린피스에서 그 시연을 예측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수도를 옮기고 있어요. 지금. 수도를 지금 옮기는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 자카르타 섬에서 이 보르네오 섬으로 인도네시아는 여기도 인도네시아지만 보르네오는 이 보르네오라는 나라도 있고 여기는 말레이시아고요. 여기는 지금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쪽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그 해수면 상승과 또 이 자카르타의 면적이 이 40%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바다보다 낮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지하수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20cm씩 그 침하가 되고 있어요. 가라앉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홍수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굉장히 취약하다. 물난리를 많이 겪고 이래서 현재 수도를 이전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 수도를 건설하고 있죠. 아직 이전 단계까지는 안 가고 우리나라도 재작년에 2020년도에 굉장히 긴 한 달이 넘는 그런 장마를 겪었죠. 보통 장마가 일주일에서 15일 정도면 끝나는데 2020년도에는 장마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가까이 50일 가까이가 됐었고요. 2019년도에 24일이었는데 무려 25일이 늘어났었죠. 우리가 속한 남부지방도 38일로 약 6일 정도 더 늘어났죠. 근데 체감은 훨씬 더 2달 정도 됐어요. 이때 중부지방도 54일 그러니까 20일이 늘어났죠. 이렇게 전국 평균 32일 정도 한 달 정도의 가뭄 기간이 진행이 됐다 이 말이죠. 실제로 거의 2달 가까이 진행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철에 6, 7, 8월 달에 비가 거의 1년 비에 3분의 2는 내리죠. 그런데 특히 이 장마가 길었던 관계로 2020년도에 평년보다 강우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87.1mm가 증가가 됐고 남부지방은 무려 208mm가 증가가 됐고 중부지방이 제일 많이 늘어났죠. 654mm가 이제 내렸다 이 말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560mm 정도
여기도 560mm도 중부지방은 850mm 정도가 내렸고 심지어 강원도의 상단에는 이렇게 1000mm가 내린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강주 같은 경우는 1년에 연평균 강우량이 약 1100에서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내릴 비의 3분의 2가 이 장마 기간에 다 내렸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고 이때 섬진강이 범람하고 우리나라도 홍수 피해가 꽤 났었죠.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서울의 은평구에 가면 봉산 해맞이 공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식한 거예요. 이걸 대벌레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는 그런데 마치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나뭇가지처럼 보여요. 보신 바와 같이.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메뚜기과예요. 메뚜기과. 그래가지고 이제 대벌레과라고는 하는데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것이 그 겨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알을 낳았던 것이죠. 700개에서 800개. 근데 이제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번식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CCTV도 다 점령을 해버리고 이 정자 같은 데도 뭐 다닥다닥 붙어 있고 땅에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서울의 은평구 사람들이 뭐 굉장히 놀라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해충들.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애국하고 왕래가 많다 보니까 이런 해충들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얘들이 들어왔더라도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죽는데 잘 적응이 돼서 이렇게 번식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애벌레예요. 애벌레가 꼭 꽃처럼 생겼어요. 지금 이게 식물인데 식물에 줄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꼭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데 얘들이 이제 이 성충이 되면 이렇게 나방이 되는 거죠. 나방처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미충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녀벌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에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는 걸 우리는 꽃매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우리 유실수, 밤나무나 감나무나 대추나무, 산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어서 그 줄기에 그 체핵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약하게 만들고 그을음병에 시달리게 해서 죽게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2011년에 전남 구례 산수유에 피해가 받고 2012년에는 공주의 밤, 복숭아, 배 이런 데서 피해를 받고요. 실제로 광주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됐었고 이름으로써 그 당국이 그 방제에 나서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케냐나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런 데서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메뚜기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메뚜기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메뚜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 평균 얘들이 150km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그 초원을 초토화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식량 위기, 뭐 벼농사 같은 걸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택지를 개발하고 또 숲과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람이 사는 공간하고 점점 이렇게 영역이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가 산이다면 이제 동물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았죠. 사람은 여기 평지에서 이렇게 살죠. 평지에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파트를 산을 깎아내고 짓다 보니까 동물들이 동물은 행동권이라는 거 있어요. 어느 정도 뭐 100m, 500m 이런
수달은 뭐 한 5km도 하루에 움직인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택지를 개발하고 도로를 놓다 보니까 얘들이 자기 영역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계속 겹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지에 멧돼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고라니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쥐라든지 또는 이런 그 야생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우리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스가 발생하고 메르스가 발생하고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바로 이런 그 야생 동물과 사람의 접촉이 많아짐으로써 그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수공통청염병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한테만 걸릴 거, 야생동물한테만 걸릴 거, 가축한테만 걸릴 거 이렇게 각각 따로 놓았는데 계속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여기 조류 인플루엔자, 새,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맨 먼저 뭘 하냐면 강가로 가가지고 이런 강가로 가서 여기에 이런 새들의 똥, 분변 이걸 조사를 해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앞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메르스, 뭐 낙타나 뭐 이런 박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뭐 침팬치 같은 데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그 태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어린애들의 머리가 대두증, 머리가 굉장히 커지는 대두증 이런 것을 말하죠. 사스, 이게 다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들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가 그 피해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 지구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다시피 우리 지구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그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기권에서도 이 대륙권이라고 있어요. 대륙권. 여기 약 10km 정도 되는데요. 약 10k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지금 비행기에 가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모니터에 그 외기 온도, 바깥 온도가 표시가 되잖아요. 모니터에. 그러면서 뭐 영하 20도씨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높이 이렇게 날고 있기 때문에 고도가 높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지상에 20도였던 곳이 여기 보면 영하 20도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존층이라는 곳이 있고 그 오존층을 이루고 있는 곳이 성층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는 열권이고요. 여기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런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지구 온도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라는 게 이게 존재한다. 오존이 산소가 3개 붙은 걸 우리는 오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존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태양으로부터 여기 태양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쪼여지게 되면 이 태양에는 자외선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쭉 그 빛을 쪼개면 여기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라고 자외선이 있고 여기는 적외선이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빛의 빨주, 노초, 파란보 빛 색깔 무지개 색깔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시광선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그래서 가시광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자외선이 너무 많이 이게 투과가 되게 내려오게 되면은
모든 동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컵을 보관하는 데 가보면 공중 뭐 식당이라든지 또 고속도로 휴게소란 요즘은 뭐 종이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 다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뭐 그 스텐 컵이었죠. 그러면 이게 소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외선 등을 약간 보랏빛이 나는 자외선 등을 거기다가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들이 이게 단백질이 다 이게 터져갖고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바닷가에 가서 자외선을 열심히 너무 많이 쐬게 되면 선크림 안 바르면 뭐 타잖아요. 그 우리가 그 피부가 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물이 사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오존층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은 아까 약 10km인데 10에서 12km 정도 되고 공기의 약 90%가 여기에 존재해요.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고 나머지 1%가 아르곤가스 0.03%가 이산화탄소 등이에요. 이산화탄소가 0.03%밖에 안 되는데 기후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후 그러면 이런 것들이에요. 기온, 오늘 온도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강수량, 오늘 비가 와, 안 와? 오늘 바람이 불지 않아? 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기후라고 그러는데 이 비온이라는 강수량 바람들이 계속해서 평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 기후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광주는 봄이 되니까 따뜻해졌고 꽃이 피고 또 봄에는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또 바람도 봄에는 좀 불고 여름철 좀 많이 불고 뭐 이런 것들이 광주의 어떤 기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의 기후를 나타내 주는 것은 이런 지역의 차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건 바로 이제 위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우리 온대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도 때문에 그렇고 지리적인 위치가 어떤가 강주 같은 경우 무등산이라는 이런 분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기가 그 많이 통하지는 않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 지형을 따지고 있죠. 그다음 해발 고도 뭐 이런 것들이 기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요인들이 된다. 그래서 기후는 기온, 강수, 바람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람은 바다에서 바람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 바다에 물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름철에는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죠. 그 다음 겨울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중국에서나 시베리아 바람이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춥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부르고 해발 고도는 우리가 지리산 계곡에 가서 여름에 발을 담그면 차갑잖아요. 근데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위도 적도에 위치하냐 그 다음에 북반구에 위치하냐 남반구에 위치하냐 이런 게 따라서 온도 기후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기후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시간 계속돼서 평균을 유지한 상태를 우리는 기후라고 그러는데 이 기후에 우리가 자동차를 너무 많이 몰고 택지를 자주 개발하면서 산을 깎아버리고 이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기후가 이렇게 된 게 우리의 광주 기온인데 4월 달에 벚꽃이 피어야 되는데 3월 중순에 벚꽃이 핀다든지 진달래나 뭐 철쭉이나 개나리나 이것들이 차근차근 피어야 된다. 한꺼번에 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기후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와 날씨는 이렇게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대지방 추운 곳, 그 다음에 온대지방, 그 다음에 열대지방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 시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차 시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